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건 일부러 치운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 광고판 노다지 IR 노트 뒤집으면 와이즈클럽 자체 광고판인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 자체 광고가. 포도리님 지금 책이 나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현명한 반도체 투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투자의 원칙.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셔서 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추천사 요청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제가 감히 어디 호두리님 책에다 추천사를 이름 석자를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맞다. 예. 저희가 그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한 5분 정도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반도체 투자의 원칙 좋은 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그 예스24랑 교보문고 전체 1등. 진짜로? 예, 전체 1등을 잠깐 한번 했었습니다. 또 원체 또 충성 팬들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이 카메라 세팅 좀 잠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왜? 큰절 좀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애드립이. 네. 마음으로 큰절을 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죠. 근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초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었으면 이번에는 되게 산업별로 특화해서 쓰신 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반도체 주식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특징에 따라서 나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에 따라서 반도체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서버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등등등.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책 이야기는 또 한번 여쭤보겠고 우선은 현안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동향이 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등을 하다가 또 조정을 또 급격히 맞고 있고 우선은 미국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10% 이상 급락했었고 메타도 막 비용 문제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일단은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먼저 이번에 메타가 급락했었죠.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막 달라붙는데요. 그런데 이 이유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보다 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저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자면 이 기업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어떤 투자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저는 이 실적 발표에 의한 어떠한 그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그것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직관적으로만 좀 꿀팁을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주력 계좌에서는 내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지만 또 종목 교체도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특히 언제 바로 이 4월 말에서 5월 넘어갈 때 요 시기에는 이왕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꼭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매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익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 기업이나 최근에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는 주가가 올라서 밸류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다음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하겠다 싶은 기업들은 4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미리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항상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호두리님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10년 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좀 이 의미를 좀 크게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 제가 와이스트리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우리가 새해 계획을 연말에 세우듯이 이 주식시장도 새해가 시작하기 직전에 다음 해를 전망하면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산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전망이 첫 번째로 깨지는 그 단계가 보통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그때 이제 어닝 쇼크 기업도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서프라이즈 기업이 나오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어떤가 실제로 오래 전부터 주식시장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요. 이 실적 발표 기간은 보통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또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시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의 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만큼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적당히 잘 나왔다면 이 녀석의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실적 발표 기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오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실적이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 발표 때는 보통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러한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번 1분기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지금 인공지능 섹터가 모든 세계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섹터였고 네. 당연히 인기가 많을수록 기대감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드러나니까 사실 메타의 실적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 기대치의 컨센서스 대비 한 8% 정도 소폭 높은 엄밀히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인데 뭐 그렇게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아닌 그러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 반영되었던 기대가 이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수익 실현하는 그 물량이 많았다. 거기에 더해서 2분기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살짝 소폭 낮게 그렇게 크게 내려앉은 것도 아닙니다. 이 가이던스가 메타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2분기 실적이 있는데 그 수치가 기존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폭 좀 낮다. 한 자릿수 초반대 살짝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많이 크게 빠졌던 것이죠. 좀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의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뭐 비용 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비용 이슈도 있습니다. 예. 뭐 메타가 보통 평균적 지금까지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에 무려 60조 넘는 금액을 투자해 왔고 여기서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또 이야기하길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금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주가가 일부 하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예, 물론 비용단의 이슈도 있겠지만 우선은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제가 원칙적으로라면 이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기존 종목의 정리 또는 매도 이런 거를 진행할 시기인데 아차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핫했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4월 말이 아니라 4월 중순부터 비교적 이르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좀 매도 전략도 종목이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도 좀 앞서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습관대로 이 4월 말부터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늦었나요? 예, 실수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크리티컬하게 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기존대로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중요한 거고 그때도 예.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호돌이님은 그때 또 수백 개의 기업을 또 스크리닝을 내서 또 예. 그 중에서 가장 네, 우수해 보이는 거 상대 비교까지 해서 4-5개 종목으로 또 갈아타고. 예,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HBM에 대한 뭐 기대감이 꺾여서는 네.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게 좀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조정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반도체가 다 함께 오른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구분이 되는데 네. 보통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네. 또 주가 수익률도 실제로 인공지능과 가장 관련이 깊음.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보다는 인공지능과 함께 쓰이는 HBM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타와 비슷한 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기대치보다 이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기대치 수준만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형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초입부터 한 중반기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사례가 본래 많다. 그래서 꼭 외부 이슈를 가지고 이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적 발표 기간 초입부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조금 민감한 답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예요. 하이닉스가 오를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누가 더 많이 오를지, 누가 앞으로 더 오래 오를지 이 또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도 당연히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답변을 원하시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공급이 계속해서 독점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거 역시나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이 언제부터 HBM을 공급할지
엔비디아의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아예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길 자꾸만 예측이 불가능한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이 투자 원칙이란 것은 꼭 반도체, 엔비디아, HBM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산업, 다른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유례 없는 디램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찍고 있습니다. 네. HBM 덕분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마이크론이 공급을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점점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이 디램 시장이라는 녀석은 지금까지 3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급해 온 시장인데 과연 이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구도가 평생 갈 수 있겠냐. 지금 근래 1, 2년 반짝 잘 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최대치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최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참 좋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언젠가는 뺏길 여지가 더 많은 상황이다. 즉 업사이드보다 상방보다 하방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기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하방보다 상방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모든 이 기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즉 지금의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 역사적 메모리 사이클 그 어느 순간보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그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메모리 사이클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봐도 아직은 중간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다. 즉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더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을 자꾸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얘가 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 계속해서 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자꾸 고민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무조건 더 갈 거야, 무조건 더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삼성 중심으로도 좀 포트를 재편하는 그러한 기회로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락폭도 얼추 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또 엔비디아의 공급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극히 투자 원론적인 관점에서 좀 포트폴리오 재편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논리로. 예, 맞습니다. 상식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그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황재 작가님도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네. 눈높이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은 좀 어때요 최근에는? 삼성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가 대단히 막 큰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과거에도 메모리 사이클 초입 때는 보통 서프라이즈가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 왔다. 그 이유는 이 가격의 반등이나 뭐 재고의 소진이나 아니면 재고 자산의 이 평가 손실 같은 부분이 만회되는 부분이나 재고 차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사이클 초입에는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실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네. 제가 좀 자료를 다시 또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번 2분기 지금 현재 최근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이 지금 어떨지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점점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하니까 기대감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대략 한 6, 7조 원을 기대하던 그 수치가 한 7, 8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네. 그리고 2024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연간 한 30조쯤 벌겠지 싶었던 그 컨센서스가 이제는 35조에서 40조 원 수준까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 변화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컨센서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컨센서스가 높아진다. 즉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이 예상 실적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요 자체가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 증권사에서 30조를 벌 것이다, 40조를 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도 실제로 1년 뒤에 가보면 전혀 다른 실적이 나올 겁니다. 또 변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1년 정도를 앞서가기 마련이고 1년 뒤의 실적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몇 가지를 썼어요. 네. 지난 메모리 사이클 때, 상승 사이클 때 또는 하락 사이클 때 실제로 이 컨센서스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하락 사이클 때는 증권가가 굉장히 기대치를 높게 잡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 실적은 박살납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 때는 증권가가 실적을 보수적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컨센서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요 점은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요 수치에 연연하시거나 요 수치를 기반으로 막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때리려고 하시거나 내가 자꾸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HBM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는데 예. HBM 덕분에 D램도 예.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개선되는 신호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D램의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가장 대중적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표는 D램의 가격이 되겠죠. 가격. 예, 이 D램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쭉 상승했다가 쭉 내려앉았다가 바로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물스물 오르다가 어느 순간 공급이 정말 확연하게 부족해지고 수요가 막 몰리면 그때 급등하게 되고 아하.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도 막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는 건데 네. 현재 시점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확실하게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인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의 하락은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무언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D램의 가격이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다가 최근에 반등 속도가 살짝 느려졌는데 D램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보통 상승이 바로 급등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쭉 급등으로 가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좀 초입부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초입부에 있다라는 게 좀 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초입부. 이제 개선의 방향, 그러니까 D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2, 3년 뒤 6월 3일에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온난화 효과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향을 이제 점점 확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빨리 될지 언제부터 급등이 일어날지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승 방향으로 이 방향 전환이 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개선된 흐름 보면은 HBM, 그다음이 D램, 예. 그다음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련된 주가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낸드 플래시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빠른 반등이 바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의 하락은 확연하게 마무리되어서 뭔가 스물스물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고 살짝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 상승 사이클이 올 때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꼭 D램이 먼저 올지 낸드가 먼저 올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과거의 사이클을 쭉 살펴봤을 때 보통은 둘 중 하나가 먼저 오고 나머지가 뒤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항상 만들어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램이라는 녀석은 절대로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무언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D램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결국엔 학습한 내용들을 저장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서 추가적인 계산식을 쭉쭉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장 장치의 필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SD, 낸드 플래시 시장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요. 또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점점 낸드 플래시 라인도 바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정도면 이 정도면 보통 확연한 이 개선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 낸드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 겹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불안해하시고 이건 못 간다, 안 좋다, 낸드는 뭐 이제 뭐 경쟁에서 밀린다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잔뜩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자꾸 좀 보유를 오래오래 하면 언젠가 올라가 있겠지.
그러니까 늘 예. 우황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서는 온다. 예, 맞습니다. 예. 순서는 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 기사들 보면은 예. 낸드 플래시 쪽 이야기할 때 예. QLC라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 예. 쿼드 레벨 셀 예. 낸드 플래시. 요거 기술적으로 좀 어떤 개념인지라 예. 이게 시장에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QLC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한 가지만 좀 네.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요? 예. 네. 대표님 혹시 샤브샤브 좋아하십니까? 샤브샤브 좋아하죠. 예. 샤브샤브. 예. 국수도 넣어 먹고. 그쵸. 샤브샤브 가면 흰색 국물, 빨간색 국물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보통 고민되죠. 뭐 많이 선택하십니까? 짬짜면처럼. 예, 짬짜면. 요즘엔 반반도 있어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어. 이게 바로 QLC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는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반도체인데 네. 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전자라는 녀석을 방에 가둡니다. 전자를 가두면 데이터가 뭐 1이 되고 빼면 0이 되고 또는 넣으면 0이 되고 반대로 빼면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데이터가 있어 없어를 구분하는 게 낸드 플래시인데 네네네. 문제는 이 방을 많이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음. 이 낸드 플래시 칩 안에다가 방을 더 많이 만들려면 방을 수직으로 더더더 높이 쌓든 방을 더더더 작게 만들든 이처럼 무언가 방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젠 어떻게 하는가? 방 한 칸을 실제로 구조물이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쪼개서 쓰는 겁니다. 파티션 누르죠. 파티션 놓듯이 침대를 여러 칸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 안에 전자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어, 나오면 없어. 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방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데이터가 몇이야. 더 많이 들어가면 몇이야. 이처럼 데이터를 더 쪼개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은요. 방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용량이 늘어나는데 네. 방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용량을 키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자?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방을 더 많이 만드는 듯한 효과를 내자. 그래서 용량을 늘리자. 그럼 뭐가 좋은데 실제로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용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어. 아, 그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용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방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QLC 기술이요. 네. 본래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항상 낸드 플래시에서 가장 앞서갔던 기업이고 그 뒤에 이어서 과거에 이제 인텔이 중국에서 이 솔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요 SSD 낸드 플래시 사업을 했는데 맞아요. 이 기술이 굉장히 또 뛰어나요. 오. QLC뿐만 아니라 뭐 TLC 같은 기술도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서버용 요 낸드 플래시를 굉장히 잘 만들던 기업인데 그걸 지금 하이닉스가 인수했죠. 그래서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요 QLC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 그럼 뭐가 좋냐? 기존의 TLC보다 방의 개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같은 용량의 무언가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우리는 방을 더 조금만 만들어도 되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 무려 30% 이상 이 낸드 플래시를 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30% 싸게 내다 팔면 경쟁사들은 그쵸. 팔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 한 개를 억지로 쪼개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언가 수명이 짧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오래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해. 이러한 업체들은 QLC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요? 굳이 지금 바로 QLC 가야 돼? TLC 쓰자. 아니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쓰자.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QLC가 꼭 모든 서버가 다 데이터를 오래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인공지능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존에 만든 데이터를 무조건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저장하는 즉 용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서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QLC를 먼저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낸드 점유율을 끌어올리거나 다른 경쟁사보다 낸드를 더욱더 앞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뭔가 이 낸드 제조 과정 중에서 뭔가 특정한 소부장 기업이 집중적으로 이 QLC 기술에 특화되어서 수혜를 본다거나 네. 무언가 제품을 더 많이 팔게 된다거나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직 이 낸드 플래시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전기 신호를 어떻게 더 잘게 쪼개줄 거야. 거기서 성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낸드를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QLC 수혜주 무조건 이렇게 좀 종목팔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예, 다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낸드 점유율을 조금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낸드 공급을 조금 더 빠르게 늘릴 필요가 생기고 네네. 설비 투자 기간
이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럼 소부장이 조금 더 빨리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수혜 막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막 QLC의 수혜주 막 이렇게 또 영상 많이 또 올라오던데. 사실 엄밀히는 낸드 플래시 계열이 수혜주에 속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낸드 시장의 어떤 개선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엄밀히는 QLC라는 기술이 최근에 대두되는 기술은 아니고 이미 2018년부터 상용화돼서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버 시장 쪽에도 QLC용 SSD를 계속해서 팔아왔습니다. 팔아왔는데 최근에는 이 QLC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이제 개선이 되면 소재나 부품이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이미 또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 흐름대로 어떻게 실제로도 가고 있습니까? 역시나 맞습니다. 보통은 이 반도체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주가가 오르는 녀석은 항상 테마. 그때 핫한 기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일단 올라. 그래서 뭐 EUV가 도입된데 그럼 EUV 관련주가 쭉 오르고 그쵸. HBM이 도입된데 그러면 HBM이 쭉 오르는데 그중에는 HBM 쪽에 진짜 관련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쭉 오르고 이 테마가 먼저 오르고요. 그에 반해서 소재랑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 실제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 증설 분야까지 더욱더 가세하면서 소재 파츠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파츠 기업들은 약간 어떤 의미로 좀 접근이 되는가 하면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약간 좀 더 후행하는 경향성. 엄밀히는 주가가 나중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나중에 좀 더 가속되는 그러한 움직임. 그런데 실제로 소재 파츠 기업들도 계속해서 천천히 오르는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언제 가속화될 거냐 그걸 지금 눈치를 보는 단계이지. 약간 뭔가 실적 찍히기 시작할 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연히 늦고 이제 실적이 한 6개월 뒤, 9개월 뒤부터 확연하게 반등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증설을 점점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그 길목쯤 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길목에 약간 초입이 조금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편차가 심해서 소재 파츠 기업들 중에서도 그동안 뭐 HBM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듯 싶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 쪽에 소재를 많이 공급하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조차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소재 파츠 기업들도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이 그 어떤 국면에 있는 걸까?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은 항상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쯤이다. 그래서 항상 많이 주시는 질문이 그러면 소재 파츠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측이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불가한 기업도 많습니다. 제가 요 와이스트릿과 함께 반도체 산업 강의도 항상 진행하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조건 소재랑 파츠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자동차나 화학과 달리 무조건 이 공장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의 수가 증가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이례적으로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누가 이 수요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냐, 누가 가장 이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냐, 그거를 자꾸만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소재 파츠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서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녀석들, 이제서야 막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녀석들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하시면 보통은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준다. 꼭 반도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꼭 1등 기업, 2등 기업만 즉 수익률 꼭 1등, 2등을 기록하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내가 늦게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들에 자꾸 주목하시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이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 하나둘씩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이 AI 가속기를 만든다고 이름이 마하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 어떤 기사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의 막 H100도 막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저기 과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가봐야 알겠고 당장 2024년 연말부터 네이버에다가 이걸 뭐 15만 개, 20만 개씩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
AI 가속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흔히 그동안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온 칩은 GPU지 않습니까? GPU. 그 GPU가 이제 뭐 병렬 연산을 한다, 뭐 이런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GPU 칩을 내부를 쪼개 보면 병렬 연산이라는 요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PU란 칩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예를 들면 게임 많이 네. 하셨나요? 종종 합니다. 종종 예. 요즘에도 하세요? 요즘에 네. 거의 못하죠. 못하시죠? 네. 어떤 게임 많이 좋아하셨나요? 뭐 총싸움 게임, 저는 그냥 스포츠 뭐 레이싱 이런 게임. 스포츠 레이싱 할 때 이 그래픽이 정말 중요하습니다. 아, 그죠.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고 GPU 칩 안에 이처럼 그림자를 그리는 그러한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할이 나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GPU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서버를 구현하는데 GPU가 지금까지 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GPU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서버 중에 뭐 그림을 그려주는 서버가 있어요. 네. 그럼 나는 그림만 집중적으로 그려주면 되지 굳이 뭐 그림자 같은 거 그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GPU의 일부 기능만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서버 시장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 다양한 서버가 생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에서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수록 서버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더 기능이 특화돼서 많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처럼 기존의 GPU가 워낙 비싸고 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엄청나게 고성능인데 그거 우리가 통째로 만들지 말고 그중에 일부 기능만 쪼개서 따로 만들자. 그게 가속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엄밀히는 GPU가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보조해주는 장치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축소 버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가속기가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내놓고 있는 마하 같은 제품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텔이 출시한 가우디라는 이름의 네. 제품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 GPU를 맞습니다. 대체할 만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도 GPU보다 당연히 훨씬 낫죠. 엄밀히는. 어떤 보조 개념이에요? 보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보조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만큼은 GPU보다 성능이 높을 수 있죠. 그 기능에 특화돼서만큼은. 그게 돌아갈 때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로 위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찍습니다. 네. 그럼 번호판을 찍어서 숫자도 인식하고 글자도 인식해야 되는데 네. 이때 숫자와 글자 한 번에 인식이 안 돼요. 색깔도 구분해야 되고 그 안에 색깔 편차도 구분해야 되고 이때 특정한 역할 특히 번호판의 색깔을 구분해줘. 이 역할만 좀 네가 집중적으로 담당해줘. 너 가속기 칩이. 이런 식으로 가속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칩들 중 하나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공지능 서버가 다양해질수록 가속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가속기의 종류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삼성도 이 가속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엔비디아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성능이 10배 몇 배 더 좋다. 근데 그러한 내용은 조금 좀 과장이다. 다만 약간 좀 상호 보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의 AI 가속기 마하 1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판다 그래서 햄버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완이 되는구나. 세트로. 세트로 나갑니까 이거? 세트로 나가면 좋겠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 GPU 같은 제품이 없으니까 아직은 단독이고요. 대신에 인텔 같은 기업들은 최대한 세트로 해보려고 CPU도 하고 GPU도 하고 가속기도 하니까. 그래서 세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가속기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삼성의 마하 1이라고 하는 그 AI 가속기. 네. 이게 물론 이제 전력 효율하고 뭐 가격을 비교한 거긴 한데 엔비디아 B100이랑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특정한 기능에 한해서 우리가 더 좋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학습과 이 추론이라는 영역도 굉장히 사실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한해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 있는데 우리 마우스는 이 키보드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알아야 돼.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그래서 뉴스 기사를 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엄밀히는 GPU에 HBM이 쓰이는 이유가 그만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쵸. 마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고성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BM이 안 쓰입니다. 일반 디램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 디램이 쓰이냐? 효율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이 일부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HBM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좀 아까도 그 전력 효율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네네. 새로운 칩이 발표가 될 때마다 예. 빠지지 않는 게 전력 효율 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난번 저의 첫 번째 책 현명한 반도체 투자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근래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서버 업체들이 쓰는 전력량이 지구 전체 전력량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이게 10%까지 급증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전력기기 섹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이 서버가 소모하는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량이. 예, 몇 가지 재밌는 비유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살 때 안에 파워 서플라이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녀석인데 네. 전력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500와트, 700와트. 보통 이제 컴퓨터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은 500와트 정도. 그만해서 게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700와트에서 800와트 정도 쓰시는데 그게 최대치란 뜻입니다. 컴퓨터를 최대치로 돌렸을 때 그 정도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수록 이제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그럴수록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보통 그냥 나는 인터넷만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월 몇천 원 정도. 근데 게임을 많이 하시면 월 3, 4만 원 나와요. 컴퓨터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컴퓨터로 보이지만 예. 파워 서플라이 얼마나 끼느냐, 예. 또 게임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엔비디아 칩이요. 재밌는 네. 게 예. 이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품들한테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700와트라는 전력을 CPU도 쓰고 GPU도 쓰고 누구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GPU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GPU 칩 혼자서 예. 700와트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그거의 최대 전력량, 그 수준을 혼자 다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GPU가 지금 전 세계에 대략 400만 개 정도 팔려나갔습니다. 그것도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에 한해서만 봤을 때. 그 400만 개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추산해 봤을 때 예. GPU가 항상 100% 돌아가진 않습니다. 얼추 잠깐 쉬었다가 또 돌아갔다 쉬었다 돌아갔다. 그래서 대략 점유율이 한 60%쯤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보통 작은 국가에서 쓰는 총 전력량 수준. 기사를 찾아보시면 과테말라라는 국가가 쓰는 예. 또는 미국의 애리조나가 소비하는 그 전력량만큼 지금 서버가 써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 GPU가 400만 개만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더 팔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앞으로 더 좋은 GPU 나오면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력이 자꾸만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송전 투자, 배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전력이 너무나 지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연스럽게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력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성능이 높은 칩을 출시하는 것도 좋은데 성능이 높으면 무조건 전력성은 높습니다. 전력을 낮게 먹으면서 성능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선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서버의 모든 영역에 다 GPU가 쓸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버의 기능이 특화된 그런 영역이 많아질 것인데 거기까지 다 GPU를 끼워넣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왜? GPU가 비싸기도 하지만 전력 소모도 굉장히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낮은 녀석, 앞에서 보셨던 삼성의 마 같은 그런 녀석으로 자꾸만 추가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발 기업인 AMD, 인텔 그리고 삼성 이러한 기업들은 전력 소모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GPU이란 칩을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엔비디아는 일단 고성능 칩을 중심으로 찍어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제 후발 기업들은 당연히 전력 소모가 낮은 비교적 저성능 인공지능 칩을 계속해서 타겟팅하면서 이 칩의 종류를 늘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무엇을 이용해서 설계할 건데 칩을 당연히 그동안 전력 소모의 강점을 가져온 암 아키텍처라는 그래서 이 칩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도를 끌어다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력 소모가 가장 낮은 설계도가 이제 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끌어다가 쓰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무조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칩의 다양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또 하나 투자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과연 HBM3E 버전을 언제쯤 엔비디아에게 공급할까 이건데 네. 물론 이거 젠슨 황이 사인을 했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단독 보도로도
하반기 뭐 당긴다. 또 어떤 기사 보니까 2분기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단독 기사 있잖아요. 예. 이게 확인이 될지 혹은 또 어디까지 믿어야 네.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요. 예. 사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투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있고 방향성에 기반한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3개월 뒤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3개월 뒤에 공급하면 3개월 뒤에 오르고 6개월 뒤에 공급하면 6개월 뒤에 오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투자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때 가서. 네. 보통 유튜브로 주식을 배우신 특히 2020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때 가서 한 2달쯤 뒤에 사면 되지. 그때 뉴스 기사 보고 4개월 뒤에 살지 2개월 뒤에 살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은 정도 일찍 사야 될 테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또 어영부영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즉 공급이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조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기존에 공급하던 물량도 계속 공급하겠지만 무언가 점유율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뺏길 수밖에 없는 즉 하방이 열려있는 구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워낙 못했기 때문에 워낙 다 개판을 쳤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즉 상방이 더 하방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러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게 그게 진짜 투자지 그걸 정확하게 시점을 예측하려고 해서 그전까지는 하이닉스 갖고 있다가 그때쯤 가면 삼성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언제 공급할지 물론 우리가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점점점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조건 확실시되고 또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엄밀히는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내부자 분들도 언제 공급할지 모릅니다. 다 의견 다 자기 기대감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 기대감이 크고 없으면 작고 다 그래요. 현업에 계신 이해관계에 분들도.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어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언제 공급할 거예요라는 그 확정적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이 답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역시 방향성이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돌이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혀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악플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기업 분석을 할 때 실적 추정을 할 때에도 실적 추정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보통 이 기업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자꾸만 실적 추정이 불가능한 기업을 억지로 추정하려고. 아니 실적 추정이 불가능하면 실적이 오르는 방향으로 갈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예측을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나 그때 가서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런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사실 좀 투기에 가깝지 않나. 그러한 방식은 사실 저기 강원랜드 가면 홀짝하듯이. 예, 그러면 이 승률이 더 높아집니다. 블랙잭 같은 게임이 승률이 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3월에 공급할지 4월에 공급할지 5월에 공급할지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블랙잭은 뭐 2분의 1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또 지난번에 출연해서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저희가 4월 29일에 찍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또 급등을. 뭐 삼성이랑 뭐 LG랑 뭘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글쎄요. 유리기판 이게 상용화가 언제쯤 예상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인가. 애초에 이 유리기판 기술을 계속해서 꾸준히 갖고 왔던 인텔 같은 경우는 모호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2030년 이내에 그 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29가 될 수도 2030년 있고 이내. 28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 AMD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리콘 브릿지라는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인터포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가를 낮춘 PCB와 인터포즈의 혼합형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 여력이 있는데 반해서 AM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터포저 중심으로 기술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인터포저를 쓰자니 너무나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을 계속해서 빠르게 도입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AMD 같은 경우는 목표가 조금 더 앞당겨져 있습니다. 빠르면 25년에서 26년 즈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얼추 한 25, 26, 27 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뭔가 확대가 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유리기판이란 녀석은 확정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누가 언제부터 쓰냐의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란 녀석이 반드시 올라야 하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신산업이 성장합니다. 신사업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통 어느 특징을 갖느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이 주가는 보통 새로운 실적이 발생하기 대략 한 1, 2년 정도 앞서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실적을 앞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2, 3년 더 앞서서 한 3, 4년쯤 더 앞서서 또 한 번 미리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리 쭉 올랐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오르고 보니까 아직은 너무 좀 일찍 올랐다. 야, 보통 주가가 실적을 한 1년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3년이나 앞서 올랐어. 그러면 어느 순간 너무 일찍 올랐구나를 깨닫고 고밸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죠. 그렇죠. 예, 폭락하고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지금 오르는 주가는 아직은 테마성, 실적에 기반한 어떠한 정말 확정적인 공급에 의한 그러한 상승이 아니라 아직은 테마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뭐 테마주 투자하지 마세요. 테마주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주가가 오르는데 이게 지금 테마로 오르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리기판은 성장할 거야. 실적이 찍힐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주식에 올라타게 되면 주가가 쭉 올랐다 한번 빠지는 과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더 레버리지 끌어와. 어차피 성장할 건데. 이러면서 쭉쭉쭉 폭락하는 시기에 계속 매수만 하게 되죠. 5년 투자하겠다 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는 3년 뒤부터 성장할 산업이라면 내가 진짜 3년 동안 묵힐 요량으로 5년 뒤에 성장할 산업이라면 5년 정도 묵힐 요량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가는 실제로 그쯤 가서 오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상용화가 언제부터 될까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 지금 시점에선 아직 최소 2, 3년 이상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의 상승을 아직은 좀 테마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혹여나 급락할 조짐이 보이거나 내가 만족하는 수익이 났으면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오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바이오도 예전에 그랬고요. AI 뭐 로봇도 그랬고 뭔가 맞습니다. 현실화되기 전에 아직 보이기 전에 네. 꿈만 가득할 때 먼저도 막 급등락하고 막 테마로 가다가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정리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곳을 예. 봐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실체들이 좀 보이나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실체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예. 아직은 애매한 기업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실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술이 진짜 쓰일 것이냐, 이 제품이 쓰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은 진짜 유리판에다가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회로를 만들 때 유리 위아래에다도 여러 회로를 새기지만 위아래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직으로 드릴을 뚫듯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PCB를 만들 때는 진짜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미세한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멍을 뚫을까? 드릴로도 당연히 뚫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구멍은 드릴로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기존의 PCB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뚫어볼까? 빛이란 녀석이 투명한 유리 이 PCB 때랑 다르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식각공정을 이용해보자.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식각공정을 끌고 와서 한번 수직으로 뚫어보자. 지금도 TSV라는 기술에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당연히 어떤가? 지금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볼게요. 한번 우리 장비 한번 써보세요. 장비를 한번 시제품을 공급한 기업도 있고 우리는 식각공정 장비를 공급해볼게요.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더 좋을 거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이러면서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술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방 업체 입장에서도 트라이를 해보는 상황이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맞습니다. 양산을 확정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어라고 확정지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테마성이고 아직 실체를 논하기엔 즉 장비를 시제품 라인으로 공급을 하긴 했으니까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갈 그 정도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향성이 좀 확정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맞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기판은 왜 쓰는가? 기존에 쓰이던 기판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기판? 저성능 기판? 아니 바로 고성능 기판. 어떤 고성능 기판? PCB로 따지면 최소 FC BGA급 고성능 또는 그 이상 더 고성능 기판인 인터포저 기판. 얘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고성능의 영역에서 쓰일 녀석이다.
저가 영역에서 쓸 녀석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고성능의 영역에서 회로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가비스 같은 기업이 역시나 지금 우리도 유리기판 쪽 검사하는 장비를 완성하고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트라이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FC BJ 쪽에서 가장 잘했던 그 역량을 살려서 좀 더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리기판을 만들 때 수많은 회로를 만듭니다. 회로를 만드는데 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 반도체 공정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다만 반도체 공정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영역에서 즉 무슨 공정이 필요한가? 조금 어려운데요. 포토 공정, 증착 공정, 식각 공정 뭐 이러한 공정들이 필요한데 반도체 공정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지만 그에 비해서 기존 PCB보다는 조금 높은 그래서 이 중간쯤 난이도에서 무언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토 레지스트라는 제품이 필요한데 이 포토 레지스트가 반도체에서 쓰이는 만큼 엄청난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PCB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그러한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YC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의 여지가 높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녀석은 종류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ARF, EUV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각각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천 가지 이상이에요. 네. 특화돼서 어디에 쓸 거고 뭐 어떻게 쓸 거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 봤어라는 기사까지 나온 기업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정도 기업은 좀 더 실체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 또 한 가지는 이 실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 규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실제로 유리기판에 앞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매출 규모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유리기판 공급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규모도 중요한데 특히 이제 기존에 시제품을 공급한 일부 뭐 장비사,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사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 숫자까지도 항상 자꾸 면밀히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글라스 기판 쪽에 제품을 공급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양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앞서서 증설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영향을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깊게 고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요 내용까지 상세하게 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은 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의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이나 그렇죠. 블로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테마성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걸 또 확인하고 또 예.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유리기판 산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 책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를 산업 군별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렇게 좀 책의 주제를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마다 종류가 다양한데 이 반도체마다 주가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나중에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 운이 안 좋으면 아예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인기를 얻는 반도체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 때는 차량용 반도체가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어서 그렇죠. NXP 몸값 한 번에 2배 갔고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주가 보시면 아직도 작살났죠. 바닥이 더 지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해야지 지금 자동차가 안 좋으면 딱 봐도 자동차용 반도체는 좀 일단 제껴놓고 투자를 해야겠네.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영역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산업을 자꾸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같은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더 맞습니다. 핫한 산업에 쓰이는 그 반도체 이익 비중이 또 많은 기업들 이렇게 압축. 네. 그럼 지금은 당연히 좋은 산업은 뭐 서버라든지 인공지능 이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견이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과연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 때에도 꼭 서버용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산업도 고루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기술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이 변하는 걸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서버에서 쓰이는 반도체냐 자동차에서 쓰이는 반도체냐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변하는 어떤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산업에 맞춰서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먼저 좋아질 거래.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특징을 살려서 그 와중에 기업 간의 경쟁 우열을 따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산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버가 가장 좋은 게 맞긴 하지만 과연 다음번에도 좋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미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뜬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찾아온 반도체 산업의 상승 사이클이 앞으로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버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녀석들이 수익률을 역전하기 시작할 것인가? 과연 그건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다 그쵸.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때 가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책에서도 네. 이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네. 공장이랑 창고랑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무조건 불리하겠죠. 네. 제품을 찍어내고 창고에 보관할 때도 어렵겠지만 공장에 계속해서 원재료를 투입해야 되는데 창고가 멀면 원재료 가져오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오염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열심히 막 연산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찍어내도 이 데이터를 저장할 디램이란 녀석이 또는 다른 랜드 플래시라는 녀석이 너무 멀리 있게 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반도체를 최대한 가깝게 유치하자. 나아가서는 두 칩을 한 개로 통합해버리자. 이게 반도체 산업의 흐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빅메모리, 메모리를 통합해버리자.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존하는 반도체 기술로는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완벽하게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작동하는 방식과 내부의 구조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라이하는 것은 비메모리, 메모리 무조건 따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최대한 가깝게 이어 붙여주자. 어디 위에? 하나의 기판, 인터포저나 글래스 기판 같은 그러한 첨단 기판 위에 최대한 가깝게 올려 붙여주자. 그게 지금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어떤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 둘을 통합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통합해보자.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메모리 기능을 하는 기능을 조금이라도 구겨 넣어보자. 큰 창고를 바로 끌어오진 못해 하지만 조그마한 저장 공간 정도는 만들어보자. 또는 메모리 반도체 조금이라도 연산 기능을. 이 연산이 엔비디아의 GPU처럼 인텔의 CPU처럼 엄청난 연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마이너한 연산이라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 정도만이라도 조금 한 번이라도 더 해주는 그러한 연산 기능을 끼워 넣자.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흐름입니다. 그게 CXL 개념이기도 할까요? CXL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걸 이제 PIM 또는 PN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를 끼워넣고 싶어 하겠죠. 이걸 PNM, 그에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비메모리 기능을 끼워넣고 싶어요. 이게 이제 PIM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PIM 수혜주, 앞으로 PIM 가니까 이 주식 사세요. 너무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프로세서 인 메모리. 맞습니다.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도 아니거니와 삼성,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이걸 어떻게 좀 더 구현할 수 있을지 계속 학술회의 정도 수준에서 시제품을 들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반도체 사이클 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대략 한 4, 5년 뒤에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 때는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계속해서 통합의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반도체 산업의 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XL 같은 경우에는 HBM과 일반 디램의 중간에 있는 적당한 성능의 디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으로 PIM 같은 반도체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랜드 플래시 디램 그 아래서도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뭐 서버용 PC용 스마트폰용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됐는데 앞으로 PIM이 등장할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다 품종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혜 기업이 좀 이 관련 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내실 때마다 그리고 또 호두리님은 강의하실 때마다 그 강의 어떤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로직이라든지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테마라든지 순차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번 책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핵심 메시지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별로 나누기 위한 목적도 있고 특히 아무래도 투자자 분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면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특히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쉬움 안타까움
안타까움 이게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 언제인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업의 기술력을 물어보실 때 이 기업의 기술력 좋나요? 기술력이 좋다는데 지금 사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 산업,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자꾸 사이클 관점으로 또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고 거기서 수익률이 다 갈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책에 그래서 일부 사례로 뭐 예를 들어서 책 중에 아나페스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도 꾸준히 많은 스터디 모이면서 기술력이 좋은 기업, 심지어 삼성보다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 이러면서 계속해서 많이 기술력 중심으로 소개가 됐던 기업이지만 네.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었고 주가가 오르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도 경쟁력이 많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 네. 그러한 이유들을 쭉 담아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로 오히려 기술력이 딸리지만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정말로 기술력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수준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갈 이 파이 앞으로 먹을 파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공정 마지막 부분에 웨이퍼 레벨 테스트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무언가 장비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러한 사례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력으로만 자꾸만 접근하면 사지 말아야 될 때 사게 되거나 특히 LX세미콘이라는 기업의 기술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디스플레이 여팡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기술력만 보고 사면 고점에서 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 추가로 기술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력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따지면서 투자하자. 투자 기회를 늘려나가자.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책을 좀 쓴 그러한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무조건 성장주를 사야만 내 계좌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책 서두에서 썼는데요. 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어떤가 이 2차 전지 주식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죠. 뭐 현재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작년 말 그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 생각하시기에 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무조건 가장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또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가 불리해지는 경우는 보통 보통 이들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서 비싸졌을 때 고밸류가 됐을 때도 성장이라는 키워드 한 가지만 보고 자꾸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끝물 또는 거의 끝물에 가까워졌을 때 들어가다 보니까 꺾이는 과정에서 손실이 대폭 나게 되고 성장주 투자는 여기서 손실이 대폭 커지면서 수익률이 쭉 깎이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반도체와 같은 사이클 산업은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주기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을 맞춰서 주기적으로 끊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되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 유명한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보면 고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성공하신 투자자분들도 사실 많긴 하지만 오히려 고성장보다는 그냥 꾸준한 성장에 투자해서 성공하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또는 돈을 정말 많이 버신 투자자 중에는 오히려 또 사이클에 집중하셔서 사이클 산업에서 고성장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을 많이 내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모두 고루고루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예. 성장주와 또 사이클. 맞습니다. 그 특성을 또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또 뭐 성장주도 그렇고 사이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신 기술, 업데이트 기술 또 경쟁사가 또 다른 버전을 또 내놓고 너무 어지럽잖아요. 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돌이님 블로그나 강의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제 강의를 보시면 가장 좋긴 하지만 제가 기업 분석 강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있고요. 천천히 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멀다고 4세대, 5세대, 6세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그에 반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식각 공정에 쓰이는 실리콘 링이라는 파츠가 있습니다. 장비의 부속품인데요. 이 실리콘 링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쓰여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천천히 변합니다. 실리콘 링도 기술이 조금씩 더 개선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머티리얼스가 하이브리드 링도 내놓고 뭐 그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술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배터리를 예로 들어서 배터리를 까보면 내부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죠. 양극은 기술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음극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기술을 따라가는 게 벅차서 반도체 산업 투자를 못하겠다.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애초에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투자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것만 찾으시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는 느리게 변하는 영역은 오히려 되려 안정적인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도 자주 해야 되고 더 깊이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 이해와 경쟁사 이해를 모두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 구도도 빠르게 변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에 투자할 때는 목표 투자 기간을 짧게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기 전부터 무조건 기간을 짧게 잡고 애초에 나는 이 기업 기술력 좋으니까 10년 투자할 거야. 그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하이닉스의 HB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HBM 가장 잘하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HBM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빠르게 변할수록 이 우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책에도 인텔과 AMD의 과거사 보시면 쭉 체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역만 쫓지 마시고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영역에서 자꾸 접근하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산업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고 기술 이해도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해두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녀석일수록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대체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영역은 오래 투자하는 것이 월등히 쉬워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뭔가 기술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안에도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있고 느리게 변하는 영역이 있다는데 느리게 변하는 영역은 분명히 우리한테 많은 투자의 기회를 안겨다 주고 또 산업 내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으로만 가장 핫한 기술만 자꾸만 찾아보시기 때문에 빠른 녀석만 지금까지 보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급등하고 또 어느 순간 주가가 쭉 밀린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바라보면 또 신고가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또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끝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또 이제 원체 또 팬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또 와이스트릿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응원의 말씀,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그냥 뭐 감사합니다. 외에는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필한 책도요. 책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항상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책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달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 또 텔레그램에서도 많이 다루겠고요. 다음 와이스트릿 출연에서도 또 다른 기술 이야기도 많이 다루겠습니다. 우리 호돌이 우왕재님하고는 또 저희가 종종 온 오프라인 강의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초 그리고 기본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그 실적 분석, 심화 과정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때때로 한 번씩 또 커리큘럼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이로움 출판사랑 또 우왕재 작가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또 한 5분 정도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5분께 책을 또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도 또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